노유진의 100분 토크. 노 대표님하고 유 작가님 두 분께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이요? 저는 그 베토벤 운명 중에서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 역시 첼리스트는 달라. 나는 내가 대신 정리한 운명이다라는 책 제목을 금방 떠올랐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서전을 못 남기고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그 유고 정리해서 제가 대신 이제 집필을 했던 그 책 제목이 운명이다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 있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의 미래가 어떤 알 수 없는 질서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내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 같은 게 있다. 아니 뭐 그러셨다면서요? 왜 저 옛날에 뭐 저 아마추어 사주 학자한테 점을 봤더니 88년이라 그랬나요?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저 부인께서 저 남편 장관만들 사주라고. 사주를 갖고 있다고. 아니 그 점을 본 게 아니고 어느 술자리에서 선배들한테 인사시키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잠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결혼 전인데 그때가 제 저보고 남편 장관 만드는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제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국무총리도 뭐 제청 안 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총리실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뭐 자진해서 안 하겠다고 기자회견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이렇게 와서 밤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비난도 심하고 총리도 반대한다 그러니 내일 나가서 안 한다고 기자회견 할까 이랬더니 제 처가 화를 벌컥 내면서 정식 지명도 안 됐는데 사퇴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당신이 대통령 위해서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대통령이 딱 당신 위해서 한 번 처음으로 싸워주는 건데 그거 왜 못 싸우게 하냐고 내붙더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결재가 안 나니까 기자회견을 못하고 그냥 있었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입 다물고 기자들 피하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한 일주일 가만히 있으니까 장관이 되더라고. 그 얘기였나 봐. 그러니까 남편 사주 만들 팔자 맞네. 사주 만들 팔자가 아니고. 아니 남편 장관 만들 사주 맞네. 그러면 대통령 만들 팔자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또 사주를 보시든가. 아니 그 노 대표께서도 뭐 이런 비슷한 체험 없으세요? 이런 거? 예, 저는 아직은 뭐 저는 아주 기억나는 게 한 30년 전쯤인가 우리 누나가 점을 봤는데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혹시 그 남동생 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막 정치적으로 조금 시끄러울 것 같다고. 큰 누나? 아니 둘째 누나. 둘째 누나가? 근데 그거 보니까 뭐 정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로 좀 시끄럽게 한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아맞추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토종벽이나 아니면 사주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참 운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무궁무진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와 문명을 초월해서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궁금증일 겁니다. 바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은 무엇일까?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정치카페 2015년 마지막 100분 토크는 주제로 바로 운명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정치카페와 좀 주제가 멀어 보이죠? 사주 카페. 사주 카페. 괜찮다. 오늘은 오늘 하루만은 사주 카페로. 정치 카페를 사주 카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악 평론가이자 영화인이자 와인 전문가이자 저술가이자 등등등등. 네, 이 많은 명칭 중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이번엔 사주팔자입니다. 명리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정도면 기구한 운명이라도 해도 되겠죠? 강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 평론가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네. 설마 했던 바로 그 이야기. 세 사람의 댓글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나. 안녕하세요. 소설 댓글 부대를 쓴 장강명입니다. 이 소설을 읽은 분들이 물어보시더군요. 어디까지 진짜냐? 마음 먹고 독하게 썼습니다. 인터넷 싸움은 정력과 멘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력 많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멘탈도 정말 강해요. 왜냐하면 멘탈이 없거든요. 기자 출신 소설가 클라스 좀 보소.
2015 한국문학의 대세 작가 장강명 화제의 신작 댓글부대 은행나무.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얼마 전에 그 대학로 벙커에 있었던 그 좌파 명리학 강좌. 네. 아주 폭발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이번에 또 그 강좌를 묶은 책이 나왔어요. 네. 예. 명리. 영리. 예.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벙커원에서 계속 2년 전부터 명리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걸 처음 열 때만 하더라도 벙커원에서 무슨 사주팔자 강의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재미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은 생각보다도 겉과 속이 멀쩡하신 분들이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강헌 선생님은 그냥 음악평론가예요. 제가 아는 강헌은. 근데 어떻게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저 같은 음악 문외한도 음악평론가 강헌을 왜 아냐 하면 이제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쓰시지만 지난번에 나온 책이 전복과 반전의 순간들이라고 그게 미국과하고 한국의 대중음악사에 대한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어이 진짜 대단한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어느 날 뜨고 봤더니 명리라는 책이 또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뭐 제 책의 앞에도 써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이른바 사주를 보시는 명리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 시험 떨어졌을 때 제 사주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길에 듣고 한 길로 흘렀죠.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사주다, 뭐 점이다, 굿이다 하면 다 이제 혹세무민하는 이제 이 시정의 잡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11년 전에 제가 이제 생사를 헤매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도 이제 뭐 한 2년은 더 못 버틸 거,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의사도 한 2년은 못 버틸 것 같다. 그때 제가 43살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나기는 했는데 한 1년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해남에 이제 그 두준산 자락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걸어 다니지도 못하니까 계속 앉아서 창밖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문득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그 친구 아버님이 저한테 말해줬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42살 아니면 4살 때에 생사를 다투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뭐 너는 문창성이 발달해서 글을 써서 먹고 살 팔자지만 그게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서 뛰어난 글쟁이는 못 되겠다. 전공은 국어국문학과 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소설가는 못 됐죠. 근데 가만히 그래서 갑자기 그때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어느 날 순간 사람이 이제 좀 죽음을 앞두게 되면 어떤 순간에 비상한 기억력이 작동을 해서 마치 데자비처럼 마치 그날 그 순간에 듣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토시처럼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그분 말씀대로 살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 한 20년 동안을 넘게.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사실 이제 사람이 아프면요. 온갖 종교가 접근을 시도합니다. 예.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잘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하고 뭐 보내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남묘 호랑개교 뭐 이런 거고
물론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역시 기독교죠. 이분들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사람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너무 막 포기를 하려드니까 피곤하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 종교를 정했다. 아무도 나에게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종교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로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앞에서 종교 얘기를 하지 마라. 물론 저는 뭐 코란도 읽어본 적도 없고 코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등살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이제 그 어릴 때의 생각이 나면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 도대체 왜 이 사는 게 있다이냐. 별로 한 것도 없고 크게 그때만 해도 저는 책도 한 권도 못 썼고 뭘 남긴 것도 없는데 정말 정작 죽음을 앞두고서야 사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사주 코너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책 다 싸가지고 보내라. 뭐 어차피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오로지 혼자서 책만 보고 쭉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공부를? 네. 명리학 공부를?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08년부터 한 5년간을 이제 이태원에서 와인을 파는 술을 못 마시게 됐는데 와인을 파는 술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관 대작과 이제 이른바 우리 흔히 말하는 상류 사회 사람들이 오는 원래 시작은 이제 동네 양아치들을 상대로 시작했는데 주인장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한 1년 만에 물갈이가 되더니 뭐 검찰총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혹시 그분 뭐 아드님 때문에 뭐 했던 그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부터 뭐 장관 뭐 무슨 그룹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군부중에 내가 뭘 하겠어요, 제가. 그냥 계속 거기서도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검생 뭐 하나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이더니 저분 누나도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제 한국 사회 뭐 정치든 경제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0.001%. 예, 0.001%인데 이분들 중에 뭐 다들 학벌도 좋으시고 뭐 이제 뭐 힘도 있고 그런데 사주에 관심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찌 보면 거의 맹종하다 싶은 수준으로 관심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도 그래요? 운명 앞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요즘 야당 솔직히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몇 분이 저희 집에 다녀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만한 분들이 야 이건 또 뭐지라는 생각. 그러니 정치가 이 모양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또 경제가 이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저도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그 운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주하면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자녀분의 엄마들, 부모들이 이제 보러 가는 건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술 시장이 4조에서 7조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하 경제죠. 지하 경제인데 이 엄청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보러 가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점점 이제 고용의 불안정성, 이제 아무리 뭐 스펙을 쌓아도 내일 내가 어디 회사 취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런
이런 운명, 미래에 대한 이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고요. 더욱더 지금 부정적인 것은 이것이 마치 성형 중독처럼 일종의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는데 이런 이제 사주를 상담을 받고 난 것에 이 유통기한이 3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한 번 뭐 약발 연초에 지속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돈을 내고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3주마다 한 번씩 보러 간다는 겁니다. 혹은 이제 그래야 좀 마음이 이제 좀 정신과 의사 상담 받으러 가는 주기하고 비슷하네요. 예. 이 정도면은 이거는 좀 사회적 문제다 하는 생각이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위층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적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투자를 하거나 그 안철수 씨 아니면 탈당 날짜도 요번에 거기서 물어보고 잡았나? 이런 거죠. 이번에 뭐 안철수한테 가야 되나 천정표한테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어디다 줄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친박이냐 비박이냐 누구하고 내가 합의 맞나? 진박이냐 이런 거. 근데 벙커원에서 좌파 명리학 강좌 시작한 게 2008년입니까? 네, 아닙니다. 제가 강좌를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네. 2013년이고 명리학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04년이죠. 2004년. 네. 근데 이제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모험적 경영이 아니라 생존이죠. 이제. 생존이죠. 예. 이런 불안감을 이런 예.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갖는 생존과 것 같습니다. 연애죠, 연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어떤 거죠? 명리학의 발상이 언제부터 시작된 야, 이게 사실은 이제 먼저 주역이라든가 명리학이라든가 또 자미두수다 육입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신점, 특히 이제 신내림 무당들이 별점, 별점, 또 요즘 타로, 이제 동양서양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연초에 우리 지금 세시풍속에 가까운 토정 비결 정도를 제외한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종목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사주 생년월일치로 보는 것이 이제 서양의 점성학과 동양의 명리학입니다. 근데 이제 주역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일종의 이거야말로 주역은 점술이죠. 점을 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 밖을 나가야 되느냐? 집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이 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주역이요? 네, 주역은. 괴를 뽑는 거니까요. 예. 그게 감건이건 그렇죠. 괴상도 할 때 괴 뽑는 거죠. 네, 64개의 괴를 뽑아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주역에 관한 일입니다. 사람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공동체에 관한 것도 주역은 하나요? 네, 있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이제 역경이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우주 만물의 변화,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 우주의 변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리학은 이런 역경, 주역에 기본적으로 이제 음양과 오행이라는 바탕된 점에서는 괴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사실 명리학은 한 1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역사가 송나라. 네, 송나라 시절입니다. 송나라 시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당나라 시대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관리 등용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굴 뽑아야 얘가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하겠냐. 이게 다 통치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참 재밌죠. 그때도 외모지상주의였습니다. 몸신. 예, 몸이 먼저 중요해요. 풍채가. 풍채가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고 신뢰감 있게 보여야 된다. 우리 강은 선생님처럼. 지금은 진원서판이에요. 진실한 사람. 네. 우선 그러시네요. 역시 노 대표님이 참 감각은 탁월하십니다. 진원서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권력의 학문으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 명리학은 왕실의 권력을 위한 학문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 누가 왕제인지, 또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누구를 이제
권력을 나눠줘야 할 것인지.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네. 그 사람 뽑을 때 옆에 그럼요. 한 분을 앉혀두고 네. 그분이 관상을 보고 사주를 네. 보면서 그렇습니다. 백운학 선생님. 동기는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겁니다. 특히 이제 아예 그 삼성그룹의 선대회장이신 이병철 회장은 아예 그냥 신입사원 마지막 면접 때 옆에 노골적으로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고요.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마다 홍콩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홍콩에 이제 웨이철리라는 뛰어난 명리학자의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월남전 파병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중요한 경책을 결정할 때 박정희 대통령 제3사 공화국의 고위 관료들은 다 두 사람의 명리학자들의 판단에 거의 다 의존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전에는 봉건 시대에는 사실 이제 남자들을 위한 학문이죠, 명리학은. 여자들은 어차피 사회활동 안 하니까 못하니까. 여자들의 유일한 운명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출세할 남녀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을 위한 학문이고, 그것도 이제 전부 다 귀족 이상계급 하시면서 출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권력을 과거에 붙어서 권력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왕과 귀족의 학문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려 말불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한반도로 들어왔고요. 성종의 이제 경국대전을 보면은 아예 그 왕가 안에 관상감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관상감이 이제 바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천문지리를 이제 관장하는 게 있고, 사람의 이제 운명을 관장하는데, 그것을 이제 명과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관상감의 직위는 종육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공식적인 공무원이죠. 기륭화복을 갖다 연구하는 종육품이면 지금 중앙부처의 거의 한 국장급 정도 해당되는. 물론 이제 그 이제 왕실의 그 의사는 이제 그 최고 대빵이 정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보다 좀 많이 낮죠, 종육품이니까. 물론 이제 허중 같은 사람은 종일품까지 오르는 이제 예외가 있지만, 이제 정삼품이 이제 그 관직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사대부들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성리학자, 밤에는 명리학자. 강 선생님 낮에는 영화평론가, 혹은 뭐 음악평론가, 밤에는 명리학자인데 혹시 청와대에서 밤에 전화 안 오던가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요. 전 낮에가 밤에만 해. 밤에만. 아무도 찾지 않는 밤에만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역사적으로 웃기는 사례가 이제 아예 이름에도 이게 들어요. 성삼문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인 이 세 번 묻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 이름에 쓰는 글자는 보통 아닙니다. 이 문을 문자가. 네, 그렇죠. 근데 이 성삼문의 외할아버지가 아주 뛰어난 그 명리학자였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도 보면요. 요즘도 이렇게 워낙 재앙절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몇백 몇천씩을 내고 맞춰서 수술 시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삼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러 이제 친정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산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이 쫙 뽑은 거죠,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요때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전에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고 대돌로 막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산방에. 그래서 지금 나오려고 하느냐를 세 번을 물었다고 해서 산문인데, 결국 아무리 대돌로 막아도 나오려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래 생각한 시간보다 1시간 앞에 나옵니다. 성산문에.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 그 외할아버지가 탄식했다라는 그 민담이 있어요. 조금만 참았으면 평생의 영화를 누릴 텐데 1시간 일찍 나오는 바람에
39의 삶을 마치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그 탄식을 하는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름을 어떤 걸 피해 가려고 산문이라고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명리학은 당연히 유일하게 과거를 통해서 출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던 왕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근데 근데 한국은 참 다이내믹한 나라예요. 이게 이제 민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민중으로 이 명리학이 그냥 장사미사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학문이었는데 왜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민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운부라는 스님이 등장을 해요. 이 운부는 아시다시피 장길산의 스승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장길산에 나오는 그 운부입니다. 그리고 본래 중국인이에요. 그래요? 중국에서 망명한 중입니다. 그래서 망명 중인데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금강산파가 설립됩니다. 이제 중에서도 스님들 중에서도 당취라고 해서 체제 비판적인 이 종교 집단. 우리로 치면 좌파 스님들. 이제 우리 명진 스님이나 아니면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회들란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기독교 인권위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당취라고 했는데 이 운부라는 스님이 이제 이분이 명리학을 들고 들어와요. 들고 들어와서 이것을 역성혁명, 체제 전복의 그 학문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왕의 사주라는 게 있다면 평민 중에서 왕의 사주를 타고난 자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감록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의 정감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감록은 정씨도령이 청조의 황제의 사주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연다. 이제 이 이런 역성혁명, 체제 전복의 근거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19세기의 동학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이제 동학의 접주들 또한 이제 굉장히 명리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의당의 당명으로도 이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 노 대표님이 그래서 정의당이라고. 정도령의 당이다. 파티 옵 정. 정도령의 뜻을 담은. 그런데 이제 이 명리학이 이제 20세기의 한국에서 이 압축 고도 성장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상하고 기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우리가 이제 식민지, 전쟁, 분단, 가난 이게 온갖 선물 세트가 이제 압축적으로 되고 이제 체제도 봉건 시대에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거대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정성의 시대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명리학이 그야말로 엄청난 창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20세기 내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위로는 대통령부터 재벌 회장부터 맨 아래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명리학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자신의 삶의 영향력을.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한 700년, 800년 송나라 때부터 이렇게 명리학이 어차피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 오늘날 중국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같은 걸 우리나라처럼 보는 건 아니다. 일본도. 실제로 아무리 사회주의라도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주의라도 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운명 앞에는 여야도 없고 좌우가 없다고. 중국 공산당의 전당대회 은퇴할지만 또 와가지고. 중국은 이제 어차피 명리학의 본고장이고.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추명학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중국에서는 삼명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명리학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 동양 삼국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중국과 한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사적 인민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근데 강원 선생님 저는 이제 무식한 질문인데요. 책을 좀 보긴 했는데 사실 그 명리라는 책을 보긴 했지만 저는 이제 다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봐도. 근데 뭘 알아보는 거예요? 이 명리학이 뭘 보는 거예요? 명리학은요. 네. 이 명리학 가지고 워낙 이제 명리학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운명을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명리학은 중국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중국의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양 철학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리학은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예, 내세의 구원 뭐 이런 거. 구원. 예, 뭐 전생에 뭐 이런 거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현세. 오로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굉장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의 비밀을 알아보는 구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면은 그러면 명리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봅니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봅니까? 알아볼 때 예를 들면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알아보는 그 길도 있겠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본 다음에 조처를 하는 바꾸려고 거지. 노력을 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노 대표님 하신 지금 말씀이에요. 명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을 우리 진 선생님이 이제 운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운명에 관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탄생했을 때부터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한마디로. 근데 재밌는 거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죽는다는. 네,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 근데 그 직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운명이라는 게 결정돼 있는 건가 한 사람이라는 태어날 때 이미 결정돼 있는 건가? 이걸 두고 몇천 년간 싸웁니다. 서양의 점성학계에서도 1000년 동안 이걸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명리학이 학문으로 가느냐 시정의 잡술로 빠지느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입장은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동서양의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답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제가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명은 글자 그대로 내가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죠. 명은. 하지만 운은 이미 운 자체가 뭐냐면 끝없이 변한다라는 운동할 때 운자. 운동. 이 운자를 한자를 보면 이 군대 할 때 군자에 달 주자가 붙어서 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군대는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지 군대가 가만히 있는 것은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운은 글자 그대로 운전하다, 운용하다의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주어진 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주어졌는지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내가 어떤 그야말로 인간의 명리학의 전제는 인간이 이제 한의학과 똑같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우주가 있고 인간은 각각 한 명 한 명은 다 소우주다. 그 우주의 모든 원리, 우주를 운용하는 모든 원리가 인간의 한 명의 몸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한의학의 전제지죠. 그걸 이제 삼재 사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리학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소우주로서의 한 명의 인간은 우주로부터 각각 부여받은 명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 다 다르죠. 예, 51만 8,400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의 명을 봤는데 그 명들을 그럼 그 명은 그럼 그대로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면 다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거는 아무리 제가 차를 좋아한다고 엄청나게 비싼 포르쉐나 뭐 이런 차들 갖다 준다 해서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그 차는 그냥 쇳덩어리를 뿌립니다. 그걸 운전하는 것은 결국 그 소주의 주체인 인간, 나 그 자체인 거죠. 그럼 결국 명리학은 그 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카운슬링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이 길이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해주는 학문인 거죠. 그러면 생년월일시를 알아보는 거는 예. 명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보는 거예요. 예. 운은 거기서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바로 이제 그걸 이제 명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생년월일이니까 4개죠. 4개의 기둥이고 천간과 하늘과 땅의 논리가 있으니까 2개씩 해서 8자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내가 태어난 순간 8자로 표상되는 이걸 이제 천간과 지지를 줄여서 간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간지 난다 할 때 간지 말고 이 간지가 이어진 거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그런데 이건 주어진 거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 8자의 글자와 동시에 이제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마다 어떤 운에 따라서 변하는가가 동시에 설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연애와 정치 비즈니스는 뭐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국 명리학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보면 어떤 정승이 갑자기 사직상소를 내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사직상소를 내고 뭐 5년 6년간 고향에 처박혀서 아프다 그러고 네, 뭐 징병 해가지고 글만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일부러 말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네. 예. 이 사람 분명히 명리학 밤에 명리학을 봤다. 네, 보고 야 여기서 내가 더 까불다가는 역무로 몰려서 아주 집안이 거덜나겠구나. 이럴 때 숨어서 다음에 때를 기다리면서 5년이고 6년이고 책만 읽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그 끝났을 때 다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5년쯤 저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자리는 안 돌아오겠지만요. 5주 만에 잊혀지죠. 예. 이것이 그런 일들이 왜 아주 자연스럽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면 결국 물러간가 나아감의 문제거든요. 이거 특히 저는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슨 청빈하고 막 뜻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서 물러난다고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한 질문인데 그럼 운과 명이 명은 주어진 것이고 운은 어찌 보면 좀 노력을 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의지라고 표현을 하죠. 운과 명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운칠기삼? 그런데 보통 저는 그 많이 맡아봅니다. 운칠기삼이 맡아봅니다. 네. 수업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명이 3이라는 겁니다. 네. 아니 명이 3이에요? 명이 3입니다. 명이 3이고 운이 7이에요. 그럼 고스톱하고는 반대네. 예. 근데 이제 어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뭐 명리학자들은 뭐 운명이 100%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왜 그래야 사실 영업이 되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는 사람 내가 돈을 내고 보러 갔는데 그런 사람보다 야 너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무조건 돼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훨씬 더 그렇지, 부적 한 장만 붙이면 된다. 이제 부적이나 이제 굿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제가 볼 때 100%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 시장 논리라는 것이 이제 명리학에 개입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혹한 결정론들이 더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단언하는 사람, 다음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뭘 하면 된다는 사람, 이것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사기인 거죠. 그러면
강진산이 너 나가라 하면 나간다 이런 것도 그런 범위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강진에 몇 년째 집거 중이잖아요. 그럴 때 어디 집거하면 좋을지 언제까지 집거하면 좋을지 이것도 명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는 이제 풍수지리학까지 도움을 받았겠네요. 어디에 집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풍수지리학 영역입니다. 풍수지리학이 아니고 요즘은 지정학의 영역. 예. 지정하고 사실 거의 사라진 학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제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가장 모든 걸 결정하고 뭐 노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드디어 권력을 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런 자탄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이전에는 관직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든 지금 재물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두가 다 돈을 벌고 싶어하죠. 많은 돈을 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 저도 이제 뭐 일천한 삶을 살면서 보면 돈 버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근데 그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부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벌어지면 나가는 거. 이 돈을 벌면 점점 에스컬레이터 효과가 생겨나서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정말 10억만 있으면 막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0만 있으면 내가 막 좋은 일도 쓰고 한 3억은 좋은 일에 쓰고 막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억을 실제로 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100억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하면 자기는 송사리인 거예요. 100을 근데 10억 정도 벌면 100억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는 길이 보여요. 1억일 때는 1억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거든요. 100억을 보면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10억만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100억을 향해 1000억을 향해 가는 악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래 돈을 버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한테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 일인데요. 진짜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한 200억 쯤을 벌었습니다. 한꺼번에. 예. 대박이 났습니다. 뭐 상장을 한다 만다 막 이런 일이 이제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큰 회사로부터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이른바 M&A 제안이 왔습니다. 빨리 팔아라고. 그리고 캐시아웃을 해라. 돈을 들고 튀어라. 돈을 들고 튀어라 그냥. 그리고 평생 편안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만난 지 한 20년 되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거의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딱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거 뭐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이때까지 그걸 팔아야 돼? 그래서 2년 만에 쫄딱 망하고 수십억의 빚을 지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가 잘나서 번 거 아니거든. 벌 때가 돼서 번 것이고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가치가 너의 딱 버는 양이니 여기에서 멈추면 넌 부자가 되는데 족함을 알고 여기서 나가면 물러나야 될 때 나가면 너는 거지가 된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많지만 부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남들이 보면 돈 많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정원사도 한 명밖에 없고 뭐 밥하는 도우미도 한 명밖에 없고 뭐 집은 뭐 200평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분수대도 형편없고. 분수대도 이렇게 차도 포르쉐밖에 안 되고 누구는 페라리 모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물러남과 나아감에 어떤 그런 이제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칼 막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역사에서 상정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일만 상정한다고. 실제로 인간이나 어떤 한 사회의 구성체가 해낼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 한 시대 혹은 한 세대의 명제가 계속 극복될 수 있는 명제로 남기를 우리는 희망하면서 다음 세대로 그 의제를 넘기는 것들이 넘기고 계속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대에 모두 그걸 다 이루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4대강을 뒤집고 이제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말 나온 김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제가 그때 됐을 때 봤을 때 이분은 굉장한 금의 기운이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고 하지만 자기가 꽂힌 거는 꼭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정운천 총리를 그만두고 그러셨을 때 사석에서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총리신데 그 사대강 그걸 좀 어떻게 좀 조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했죠. 했는데 딱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정운천 총리는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정 총리 물공사 해봤어?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백명수석이 뭐 물공사를 뭐 그런 토목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문이 일단 막히는 거죠. 이 화법은 바로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그렇죠. 예, 물려받은 임자해봤어? 임자해봤어. 응? 물공사 해봤어? 안 해봤지? 물공사라는 건 단계별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하든가 아예 안 해야 돼. 정 총리가 위트가 없어서 그래.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지. 저는 신선한 계란을 잘 고를 줄은 알지만 계란 낳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해봤어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입을 잠시 다물 수밖에 없는 꼭 거죠. 해봐야 합니까? 네.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이것저것을 다 떠나가지고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금의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누구도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중요한 기운이 뭐냐면 화의 기운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 예, 그걸 이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키카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윤 선생님의 이제 부인이 남편을 장관만들 사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을 그런 힘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기운을 본인은 없더라도 예. 부인에게 이제 저는 제 식으로 용어를 하자면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 예, 그래서 특수관계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특수관계인에게 그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윤선 그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대통령에 필요한 건 불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불의 기운에 기울여야 돼요. 근데 금의 기운을 가는 사람은 불의 기운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녹으니까. 녹으니까 자기가 녹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인생의 모든 만사가 그러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귀에 따가운 법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촛불 시위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의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잘 이해했으면 성군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쥐는 지금도 지가 성군이라고 생각할 걸. 쥐? 쥐 아니에요. 쥐. 쥐. 왜 이러세요? 발음이 좋게.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명리학은 개인을 보는 거라며요. 네, 한 명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건 대통령을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재인 대표라든지 안철수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뽑아보셨나요? 당연히 뽑아보겠죠. 아니 제일 궁금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 개인이 어떻게 돼요?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요. 정민호 소리. 그걸 보면 우리나라 국운을 알 수가 있잖아. 예, 뭐 사실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대통령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국운이라고 할 수는 국운이라고 없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해석하면 국군 되지. 아니 뭐죠? 대통령이 하시고 임기 끝나면 지나가는 거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왔던 거는 이제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그 박근혜 당시 후보도 그래서 좋은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기운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윤이 상대적으로 제일 더 안 좋았다. 이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금이 세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원래 사이가 좋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잘 지내냐 하면 뭐가 있는 거라고. 둘 사이에. 말 못할 뭐가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딴 사람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식은 지금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명식은 좀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긴 한데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아버지가 워낙 명리학에 대해서 그 신봉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했기 때문에 아마 자녀의 사주를 처음부터 잘 굉장히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 관리를. 네. 그래서 일부러 틀린 명식들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좋은 명식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네. 요즘 시중에 가장 핫한 이슈인 안철수, 문재인 대표의 올해운은 어떤가요? 좀, 두 분 다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2016년에. 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느낌인데 이거는. 네, 그래서 아니 명이 3이니까 운이 7이고. 그렇죠. 예. 근데 쉽게 말해서 시간은 자신의 편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두 분 다 자신의 편은 아닌데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용신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난 이제 자기한테 그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용신과 희신이라 그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오행의 기운을 기신과 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에 다 성공하고 기신에 다 실패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신 때는 그 용신에 해당되는 기운을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서 실현을 해야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면 복권은 먼저 사야 되는 겁니다. 저처럼 안 사면 당첨이 안 돼요.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한테 아무리 제한테 로또에 당첨해 달라고 맘만 빌어봐야 절대 당첨 안 되는 겁니다. 그 뜻이 하늘에 닿아도 하늘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신이나 기구신의 그 분위기일 때는 만사가 아무것도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구신일 때 사람은 겸허해지거든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닐 때 사람은 이때 현명한 사람은 겸허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네, 사람이 더 착해지죠. 막. 사람이 착해집니다. 제가 그 선고를 받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좀 더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요. 훌륭하십니다. 나도 그런 걸 한번 알았으면. 근데 그래서 막 굉장히 방자한 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그걸 한번 이제 당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 만난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좀 완성됐다라고 그런 속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속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알던 사람과 그 이후에 알던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명은 같은데 운이 달라져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저는 하도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강제적으로 겸손 당하게 된 겁니다. 겸손의 말씀이시죠. 네, 강제적으로. 과한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술을 못 먹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물질적인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자신에게 힘든 기간이 됐을 때, 이제 사실은 뭐 황동규의 산문에도 나오지만요. 이게 나무는 이렇게 무성할 때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고 모든 잎이 떨어진 앙상한 겨울 나무가 됐을 때 그 나무에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듯이 오히려 저는 기시는 때 작지만 획득한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는 올해가 가장 이때까지 그분은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가장 더 멸사봉공의 자세로 낮출 때 자기 것을 포기할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문재인 대표가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잘 들으신다니까. 아, 제가 손혜원 홍보위원장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사주도 봐줬고. 예. 재밌는 건 이제 그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아주 저처럼 이제 뭐 서구적인 사고 방식들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 고미숙 선생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명민한 인문학자인데 이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운명 사용 설명법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왜 이러시나라고 하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운명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옛날에는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 때는 전쟁 한 번 나면 뭐 왕도 노예가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불안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과학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인문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그래서 사회의 방향들 그다음에 보통 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대충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시스템과 같은 어떤 안전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정화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좀 어떻게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더해 막 나와가지고 이거를 예컨대 뭐 아까도 이제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을 덜기 위해서 이런 데 의존할 수 있고 또 정말 생존에 생존 위협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의존을 할 수 있지만은 아니 이렇게 합리적인 교육을 배웠고 과학적인 사유를 하는 이런 분들이 왜 갑자기 운명 이런 걸 들고 나왔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과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술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잘만 하면은 또 이렇게 과학이나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나 철학이 답변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답변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뭘까?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진선생 방금 대답하신 말씀하신 중에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과학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주고 많은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이 정보 사회로 들어서면서 너무 과잉된 정보가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인간의 그 이전 시대의 고대 시대의 불안감과는 또 다른 맞아. 과잉 정보로 인한 불안감이 있어요. 어쩌면 과잉 정보는 무정보야 사실. 예. 그러니까 너무 결국 제 명리학의 핵심은 간단하거든요. 아까 물러난가 나아가며 얘기했지만 과잉된 것은 덜어주고 모질한 것은 채운다. 그야말로 이제 그냥 우주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인간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과잉된 정보 속에서 자아가 실종돼요. 내가 뭔지. 지금 우리 애들을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세대들은 뭐 비록 가난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생명력 있게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엄마 손에 잡혀서 밤 10시까지 끌려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직 애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뭘 그래 가해를 그렇게 많이 시키냐 그러면 엄마 말은 딱 한마디죠. 모르면 가만히 나겠어요. 맞아. 무슨 6.25 전쟁 때인 줄 알아? 예. 요즘에 어떤 쌍팔년도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계세요.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서 이제는 급게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에 강의 갔다가 들은 그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법연수원 끝나면 이제 성적대로 이제 부서를 선택하잖아요. 거기서도 핸드폰 꺼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 해야 될지. 지금 저기 그 판사하고 검사 다 할 수 있는데 뭐 해야 돼?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아니 그 외교부 직원이 그 결근하면서 엄마가 대신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딸 오늘 못 나갑니다. 그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한테. 아마 여기도 대학에서 다 강의를 해보시는 경험 있으실걸요. 네, 저도 경험이 학점 있습니다. 그 가지고 엄마가 전화하는 거. 저는 그런 경험 아버지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하던데.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수강 신청 잘못했다고 바꿔달라고. 당신 거 드롭해달라고. 그런 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점점 사는 것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제 이제 강의를 열어서 이제 벙커에서 강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MT주의자라서
MT를 자주 갑니다. MT. 예. MT를 자주 가서 내가 한 1년 정도 이제 과정이 끝난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여기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많고 뭐 무슨 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직종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니들 뭐 하셔서 여기 왔냐? 물어보니까 저는 일단 그런 물론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이제는 전문적인 자영업도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방금 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 이런 합리적인 사유 체계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이런 데에 빠진다는 게 좀 욱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쯤 지나서 한번 담양의 MT를 가서 물어봤어요. 밤에 이제 저녁 맛있게 먹고 와서 이제 한 몇십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신을 잘 알게 되었다. 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명리학은 궁극적으로는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나를 하긴 정신분석학도 저 심리학에서는 미신이라 그래요. 결국 자신을 알기 위한 거다. 그래서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어려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세상에 제일 힘든 치명적인 시대의 질병이 있죠. 우울증입니다. 예, 우울증. 우울증을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증오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나아가서 증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증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불안하거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사회적 불안정성의 내면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명리학 그런 데서 명리학은 굉장히 이런 이제 심리와 적성의 분야에 있어서 심리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TP 어쩌고 저쩌고 많은 자기 적성 관리 분석 이런 게 굉장히 툴들이 많은데 사실은 딴 것보다도 명리학은 그래서 명랑은 돈 주고 남한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서 보고 지가 지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신 명리라는 책은 명리학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독자들이 그 명리학의 기본적인 명제에 비추어서 이제 그 독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담으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읽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게 영업 전략이 제가 모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부 입을 모아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됐다. 다음에 많은 사람은 아니고 자신의 특수관계인 남편, 마누라, 자식, 시부모, 동업자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이 용서해서는 안 되는 놈들까지 용서하는 부작용이 더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명리학이 어떤 지금 현재 사회적인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 또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지적이 말씀이 제가 이해한 게 올바른지 한번 묻고 싶은데 흔히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편에 속하는데 명은 없다. 운이 100%다. 그러니까 이제 내 학에 따라 다르다. 명리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으로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탓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명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거나 알게 되면은 좀 너그러워질 수 있지. 이거는 다 내 탓은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도 꽤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좀 만약에 그렇게 사시다면 진짜 오래 못 사십니다. 100% 운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로 떴는요. 그러면 만약 사람이 종교를 찾는 그 심정과 이 명리학을 의존하는 심정이 좀 유사성이 가까이 있다. 유사성은 있지만 완전 내용은 다릅니다. 저는
절대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 명량에는 절대자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려서 구원은 없습니다. 주어진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하고 과학의 어떤 중간 단계에 어떤 그 위치점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최첨단 최첨단 과학 연구센터를 만든 다음에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사 지내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강원 선생님 뵌 김에 상담 신청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상담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이메일도 많이 받고요. 우리 정치 카페 게시판에 또 청취자들이 그런 심정을 많이 호소를 해요. 어떤 거냐 하면 나는 뭐 그런저런 견딜만 한데 세상이 너무 엉망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라 떠나고 싶다. 탈조선하고 싶다. 그럼 이번 다 내년 총선 그다음 대선까지 다 엉망돼 버리면 진짜 탈조선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호소하면서 이렇게 물이 흐려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맑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물이 금방 맑아질 건데 저 상류에서 분탕질 치는 놈들이 몇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하류에서 흑산물 보는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뭐 다른 게 올리는 대로 이사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저도 그렇게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댓글을 어떻게 남기냐 하면 이렇게 남겨요. 이소의 글에서 따온 건데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고 갓근을 빨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제가 그렇게. 굉장히 명략적인 대답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달아놓으면 또 막 어떤 분들은 섭섭하다고 당신 그렇게 세태에 맞춰서 살 사람이냐 이렇게 오거든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근데 이런 태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세태에 맞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탈조선 하겠다는 분들은 그래도 사실만한 분들입니다. 진짜 힘든 분은 그런 생각도 못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절대 탈조선 안 하십니다. 그래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 씻고 물이 맑으면 가끔 발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폼나 보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냥 오늘 명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명량적 관점 보자면 명량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학문입니다. 학문은 학문인데 굉장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현세만을 다루기 때문이죠. 이 현세에서 가장 그래도 최선을 다해 조화로운 단계가 어떤 것인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래서 그 그릇 명에 따라서 자신의 할 길이 도출됩니다. 가령 제가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가령 이제 편재라는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편재. 이런 기운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네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그런 사람들 돈 좀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약자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버는 만큼 중에 실상 몇 % 이상은 약자에게 돈을 써라. 그게 힘들지. 그러면 너는 진짜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돈을 많이 벌게 될, 네가 원하는 돈을 많이 버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적성, 그 그릇에 맞는 해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질과 취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남한테서 돈 줘가면서 구하지 말고, 그리고 매번 궁금한 게 떠올 때마다 돈 주고 보러 가기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만인이 명리학자가 되는 세상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굉장히 소승불교적인 얘기인데요. 구하다 보면 어쩌면 그 창랑의 물이 맑아지는데 생각보다 일찍 일조를 하게 시간을 땡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김구 선생이
과거에서 낙방을 하게 낙방을, 되니까 시리에 젖은 나머지 나한테 앞으로 길이 있을까를 알려고 관상을 공부하고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점을 보는 거예요. 네, 봤더니 평생이 가난하고 공공을 그렇지.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덮어버려. 그 다음부터는 관상을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뭐 이 상호 불려 신호 불려 심호 해가지고 얼굴 좋은 거, 관상 좋은 거보다는 몸이 좋은 신상이 거, 좋은 또 거예요. 몸 좋은 좋은 거보다는 거보다는 마음 좋은 게 더 우선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철학을 자기 세워서. 나름대로 예, 맞습니다. 자기 그 명리학 그 명식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살 길로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일생을 보면은 사실 늘 가난했고 공공을 면치 못했어. 그러나 그걸 벗어나지 그건 그러니까 사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누구도 김구 선생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공공을 면치 못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 중요한 그거는 요소는 인생에서. 훨씬 큰 일에 몸을 던지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나는 예. 어떻게 보면 사주를 받아들이는 또는 가장 훌륭한 방식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떤 태도에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바로 그런데요. 그 바둑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정말 고수가 되려면 정석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라.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좀으로 제가 보기엔 진정한 명리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플라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영혼이 세 부분이 있는데 머리에 있는 게 이성이고 가슴에 있는 게 열정이고 배에 있는 게 욕망인데 사실 철학이나 과학은 이성만 다루잖아요. 네. 근데 이 열정과 욕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리학이 좀 답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명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가?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미신에 따옴표 치고. 미신에 따옴표 치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좀 해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내린 결정에 자기 확신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면서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철학에서 추구하는 목표랑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철학이 뭐 별 건가? 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노 대표님께서 자주 잘 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멋진 정말 일하죠. 김구 선생님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벗어난 거죠. 그렇죠. 네.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으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태도가 우리가 명리학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2015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 게스트도 이제 우리 강원 선생님 모신 게 2006년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건데 오늘 우리 나눈 얘기가 거기에 충분히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취자들께 2016년을 맞이하면서 좀이라도 밝은 기운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그래도 한번 듣고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도 또 한마디씩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어떤 SNS에서는 이제 내년을 병신년으로 이렇게 표기를 못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니 그 이상하게 써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 병신년은 병자가 이제 태양과 같은 빛 가장 음양 중에서도 그 양의 기운이 가장 넘쳐나는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금은 또 지지에서 가장 그 지혜를 구하려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크고 활발한 어떤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해이기도 한데 아마 이런 그 밝고 강한 기운일 때 좀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저는 그 부분에 말씀 하나 더 붙이자면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뭐 어떤 하나의 비스듬한 것을 또 하나가 받치고 있는 꼴이죠. 인간은 혼자 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립 근거를 만든다라고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립 근거를 만든다라는 뜻이 이 글자 안에 숨어 있는데요. 어쩌면 명리학은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기복적인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타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과 타자의 동일성과 차이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나 타자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자신의 행복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건 서양의 어떤 사람의 한 말인데요. 항구에 정박 중인 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항구에 정박하라고 배를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배의 본질은 항해입니다. 좀 더 자신이 감당할 만한 영역 안에서는 최대한 모험하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노유진의 정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명리학을 그냥 개인의 어떤 길흉화복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연구로만 생각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네. 관계를 잘 함으로써 또 잘 품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또 세상을 나아가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연말연시에 연말연시가 사실은 책 제일 많이 팔리는 때라 그래요. 연말이. 그래서 독서에게 책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연말에 이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욕구가 가장 큰 것이 이제 되게 연말연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우리 연말연시에 그 스스로를 성찰하는데 좀 새로운 안목과 지혜를 주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또 그 병신년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니까 제가 병신년 출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 벌써 환갑? 예? 벌써는 아닙니다. 예, 헐. 예. 환갑인데요.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예. 그래서 병신년에 뭔가 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1년 하고 나서 그 자기 자신을 좀 알게 되고 남들도 좀 이해하게 돼서 좀 너그러워졌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정치 카페가 비평하는 팟캐스트잖아요. 우리가 주로 정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사건, 사람, 생각, 주장, 논리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게 우리 정치 카페의 내용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비평은 날카롭게 하되 그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나름 해오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평하는 사람은 그럼 누가 비평하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평을 하지만 또한 타인의 비평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댓글 게시판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청취자들께 새해에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좋은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충만한 삶을 새해에 사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타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게 그렇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서 맨날 남 까고 비평하는 그런 프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몰라도요.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쪼록 새해에는 나와 남에 대해서 다 함께 좀 너그러워지는 그래서 우리 댓글란도 좀 더 너그러운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새해 인사 삼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그 코덱스 알폰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폰소 왕이 이제 만든 책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현명한 왕이 있어서 늘 현자들을 셋을 가까이에 두고 중요한 문제에 그 답을 구했답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운명이 더 중요하냐, 이성이 더 중요하냐. 그랬더니 현자가 셋이서 각각 다 다른 대답을 내놔요. 한 사람은 운명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성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둘 다 중요합니다.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한테 시간을 줄 테니 너희들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첫 번째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뭘 갖고 왔냐면 체스판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운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사위 놀이 있죠. 그걸 딱 들고 온 거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말판 놀이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좀 말판 놀이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실 운명처럼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도대체 난 정말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도대체 뭐 우리의 참여라는 걸 우습게 볼 수 있는 막 운명과 같은 힘으로 우리를 맥 빠지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또 말판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원 선생님이 쓰신 그 명리 운명을 읽다라는 책이고요. 돌베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꼭 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서문화의 핵심은 책을 읽는 데 있는 것이라기보다 구입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명언을 일찍 하신 책을 말씀을. 읽는 것은 혼자만 좋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사는 고용이 창출되는. 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대중문화 시대의 권력은 구매에서 나오고. 예, 오늘 강원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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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합니다.